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40대 엄마입니다. 이곳에서 많은 사연들을 접하면서 세상에 이런 일들도 있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최근 저에게도 그런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과는 30대 때 맞선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남편이 크게 마음에 든 것은 아니었지만 대화를 나눠보니 저와도 잘 맞을 것 같다 생각이 들었었죠. 남편과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 저는 3개월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다 보니 좀 서둘러서 결혼을 하게 되었죠. 결혼을 하고 나서 크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시댁 식구들과는 잘 맞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남편의 형수와는 맞는 부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저는 결혼을 하면서 시댁에 들어가 살았었는데요. 그때마다 트러블이 있었던 것은 아주버님의 아내였습니다. 동서, 어제 내가 입었던 옷 벌써 세탁했어? 네, 왜 그러세요? 아니, 내가 말도 안 했는데 왜 옷을 빨았어? 오늘 입으려고 했단 말이야. 아니, 빨래통에 넣어두셨길래 세탁했죠. 오늘 입으실 거였으면 밖에 두셨어야죠. 아, 그래도 한번 물어는 봐야지. 내가 이거 자주 입는 거 알지 않아? 그냥 세탁기에 넣어버리면 어떻게 해? 형님은 성실하게 집안일을 해도 나에게 불만이었고 그렇지 않았을 때에는 게으르다며 이야기를 하기 바빴어요. 그렇지만 아주버님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형님은 집안일은 하나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먹었던 그릇조차 치우지 않았고 오히려 제가 그것을 보고 치우지 않으면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아니, 내가 이거 먹은 지가 언젠데 아직도 안 치웠어? 형님, 그래도 자기가 먹은 건 자기가 치워야죠. 이건 저희 돌쟁이 아이도 크면 다 알아요. 동서, 집에 있으면서 이런 것도 안 하려고? 어머님이 불쌍해서 걷어준 건데 집안일은 알아서 잘해야지. 근데 나보고 이것까지 다 치우라 이야기를 하는 거야? 양심도 없네. 형님, 저희 돈 없어서 합가한 거 아니에요. 어머님도 연세가 많으시니까 모시려고 합가한 거라고요. 아니, 누가 합가하래? 어머님 아직 건강한데 무슨 소리야. 동서 너무 뻔뻔하다. 아무튼 앞으로 집안일 좀 잘해. 결혼 전 남편의 말로는 형님은 자신에게 크게 관심이 없는 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형님은 그동안 관심이 없었던 사이와는 다르게 마치 절친했던 하나밖에 없는 시동생을 빼앗은 사람처럼 저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형님의 태도가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저는 형님에게 못되게 대하지는 않았어요. 동서, 너무 우리 시동생한테 무관심한 거 아니야? 서방님이 요즘 빼빼 마른 것 같네. 어머님이 뭐라고 안 한다고 지금 대충 살림하는 거야? 형님, 남편이 어디가 말랐어요. 결혼하고 살쪘다면서 요즘 운동하던데요? 아니, 몸이 약해지니까 운동하지. 동서, 어머님 밥도 좀 신경 써. 어머님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여러 가지 드셔야지. 그렇게 대충 밥상 차리면 금방 가라는 것밖에 더 있겠어? 어머님, 제가 삼시세끼 다 잘 챙겨드리고 있어요. 거기다가 간식까지 드리는데 어떻게 더 챙겨드릴까요? 아니, 자주 챙겨드리라는 게 아니라 양보다 질을 더 신경 쓰라는 거지. 암튼 알았어. 형님은 저희가 결혼할 때만 하더라도 맞벌이로 겨우겨우 생활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아주버님이 밖에서 나돌고 사업을 한다면서 이리저리 벌려놓은 일들이 많다 보니 생활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아주버님이 정신을 차리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게 정말 잘 되어서 한 달에도 직장인 월급의 몇 배만큼이나 벌어들일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형님의 콧대는 날이 갈수록 더욱더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서, 요즘 좀 힘들어? 아휴, 어머님한테 고기 좀 자주 사 먹이지 그랬어. 왜? 돈이 모자라? 말을 해야지. 돈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야기하라니까. 우리 남편 요즘 사업도 잘 되고 좋더라고. 이게 다 나랑 결혼한 덕분이지. 네, 좋으시겠네요. 안 그래도 형님한테 물어보려고 했는데 저희 지금 사정이 안 좋아서요. 형님이 좀 집에 신경 좀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아유, 우리 집은 맏며느리 없으면 안 된다니까. 형님은 계속해서 우리 앞에서 잘난 척을 했어요. 남편은 그런 형님의 태도에 콧방귀도 끼지 않았고 저 역시 관심이 없었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형님은 맏며느리라서 고생했다고 말했지만 남편의 말로는 결혼 이후 엄마에게 잘해준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주버님, 일이 요즘 잘 되는 모양이야. 왜? 형수님이 자랑하지? 아니, 형님이 계속 이야기하더라고. 일이 잘 된다고. 그러면서 형님이 어머님 잘 챙기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참나. 아니, 그런 이야기를 해? 아니, 자기가 잘할 것이지. 왜 당신한테 그런데? 그래도 형님은 어머님한테 살갑게 잘하잖아. 잘하기는? 남보다 못한 사이였지. 내가 엄마 모시고 살겠다고 하니까 망정이지. 형수님은 엄마랑 같이 살 생각도 없고 그렇다고 나이 먹고 아픈 놈을 한번 들여다본 적도 없었지. 뭐 형수님만 그래? 형도 마찬가지지. 엄마가 그렇게 젊을 때 도와줬는데 그 생각은 하지도 않고. 남편의 말로는 형님 내외는 어머님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던 부부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저희가 어머님과 합가를 하겠다며 결혼을 하고 난 이후로 더욱 저를 탐탁치 않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거기다 저희는 형님 부부의 행동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관심을 두지 않자 형님은 더 관심을 받으려고 매번 만날 때마다 얼마나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얘기하곤 했습니다. 아주버님의 사업이 잘 되고 나서 집안에 간섭하는 일이 줄어들다 보니 사실 자랑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주버님의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면서 그쪽으로 좀 더 신경을 썼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아주버님의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한 초기에는 별다른 트러블 없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직장에서 퇴직을 하게 되었어요.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게 되면서 명예퇴직으로 남편은 40대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여러 곳에 취업을 알아보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주는 곳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남편의 자신감은 날이 갈수록 떨어졌고 남편은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시모의 건강도 점점 나빠지게 되었어요. 이 모든 상황에 아주버님과 형님은 제 탓이라 이야기를 했어요. 동서, 서방님 아직 우울하시대? 아니 좀 쉬면 어때서 그래? 동서가 서방님한테 막 뭐라 한 거 아니야? 형님, 제가 뭐라고 그래요. 저도 남편 조금 쉬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본인은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가 보더라고요. 저도 많이 이야기하고 달래주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그런다고? 아니 40대밖에 안 되었는데 동서가 엄청 뭐라고 한 거 아니야? 어머님도 그렇고 요즘 통 기운이 없어 보여. 아니 제가 뭐라고 그래요. 갑자기 일을 그만두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본인 의지도 아니었고. 아무리 그래도 말이야. 이상하지 않아? 일 그만두면 속 시원해야 하는데
그렇게 울증이 걸리다니 옆에서 뭐라고 한 게 아닌 이상? 형님, 제 탓이라고 하고 싶으신 거예요? 무슨? 내가 동서 탓이라고 했어? 말이 그렇다는 거지. 동서, 요즘 좀 예민하다. 어머님이랑 서방님이 아파서 그런 거야? 이런 것도 다 자격지심이야. 마음이 좀 넉넉해야 하는 일들이 잘 되지. 그런 못된 심보 가지고 있으면 잘 될 일도 안 된다고. 형님, 정 걱정되시면 형님이 어머님 모시세요. 아니 내가 어떻게 어머님을 모셔? 우리 남편 일 도와주는 것도 바쁜데. 형님은 마치 시모와 남편이 잘 되지 않은 일이 나의 탓인 것 마냥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따질 때마다 그냥 해본 말이라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너무 예민한 거라며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그런 형님의 태도에 황당했을 뿐이었습니다. 시모는 나이가 많이 드셔서 노안으로 인해 기운이 없으셨던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시모가 돌아가시게 되었죠. 남편은 그 이후로 경제활동에 대한 의지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시모의 장례식 날, 첫째 날의 시숙은 잠시 왔다 갔을 뿐 자리를 함께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조문객을 받는 날에도 시숙의 모습은 볼 수는 없었습니다. 형님에게 이야기를 해보았지만 형님은 오히려 저를 나무랐어요. 형님, 아주버님 언제 오세요? 그래도 어머님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가는 길은 보셔야죠. 동서, 아니 마지막 장례할 때만 오면 되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해? 바쁜 사람 이것 때문에 오라가라 해야 되겠어? 사업이라는 게 다 그런 거지. 무슨 이런 일로 계속 오라고 해? 형님, 그래도 아주버님 어머님인데 끝까지 함께 해야죠. 아유, 동서. 사업도 안 해보고서 무슨 말을 해? 우리가 알아서 잘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어차피 여기 장례하는 비용도 우리가 내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더 잘하는 거 아니겠어? 우리 아니면 여기서 장례나 제대로 치렀겠냐고. 형님은 마치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면 되는 듯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형님의 태도에 저는 기가 막혔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머님의 장례식 날에도 형님과 싸울 순 없다고 생각을 하고 꾹 참게 되었죠. 장례가 끝이 나고 나서 시숙은 마지막 어머님이 화장을 하시는 시간에만 볼 수 있었습니다. 저도 너무나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남편은 형의 그런 모습에 더더욱 서운함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머님께서 떠나고 난 후로 남편은 심한 우울증으로 공황장애까지 얻게 되었고 결국 경제활동을 더 이상 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저는 생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시작했죠. 아침 일찍 요구르트 배달 일을 시작했고 그 후에는 다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것보다 요구르트 배달 일은 처음에는 너무 고단했지만 하면 할수록 재미를 느낄 수 있었어요. 특히나 이른 아침에 부지런하게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삶의 의지를 다질 수 있어서 좋았죠. 요구르트 배달을 마치고 나서도 다른 낫일을 하고 저녁에는 부업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나갔습니다. 중간중간 힘든 날도 있었지만 아무리 도움을 요청해도 형님은 한 번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경제적으로 힘이 들었다면 이해라도 했을 테지만 아주버님 내에는 매년 해외로 여행도 떠나고 외제차로 수시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어려운 지인을 위해서 투자도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 가족이라 생각했던 것은 우리뿐이었구나 느끼게 되었어요. 살아가면서 많은 충격을 받기도 했지만 열심히 노력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해뜰 날이 있을 거라 생각을 했었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던 중 어느 날 요구르트 배달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네, 요구르트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희 제트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아침에 혹시 요구르트 배달 가능한가요? 아, 제트 기업이요? 어떤 거 주문하시겠어요? 네, 작은 요구르트로 30개씩 매일 아니면 격일로 배달 가능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안으로 배달을 해드려야 할까요? 아, 아닙니다. 아침에 문 앞에 두시면 출근하는 직원이 가지고 갈 거예요. 제트기업은 아주버님이 운영하고 있던 기업이었습니다. 지점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아주버님은 기업이 성장을 하면서 덩달아 지점의 성장으로 이어졌던 것이었죠. 그곳에서 요구르트 주문이 들어오자 저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배달을 안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어차피 아침에 문 앞에만 두고 가면 된다고 하니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렇게 첫 배달날 저는 아주버님의 회사로 배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른 아침이었지만 누군가 회사에 있는 듯 했어요. 문 앞에 두고 가려고 하니 갑자기 문이 열렸고 그 앞에 있었던 것은 바로 형님이었습니다. 어머, 아니, 여긴 어떻게 왔어? 아, 며칠 전에 배달 의뢰가 들어와서요. 문 앞에 두고 가려고 했어요. 참나. 지금 우리한테 시위하려고 온 거야? 네? 형님, 그런 게 아니라요. 배달 의뢰가 온 거라 저도 그냥 온 거예요. 아니, 여기 직원들 다 동서가 내 동서인 거 아는데 일부러 온 거잖아. 우리는 이렇게 잘 사는데 동서네가 이렇게 요구르트 배달하는 거 알면 다들 뒤에서 뭐라고 할 거야. 아니,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해요, 형님. 그냥 이거 두고 갈게요. 다들 출근하는 시간대에 잘 맞춰서 왔네. 우리 창피 주려고 그런 거지? 그런 거 아니라고요. 저 이만 갈게요. 아니, 앞으로 오지 마. 요구르트 배달 절대로 여기 오지 말라고. 알아들어? 형님, 저희한테 의뢰 온 걸 저희는 거절할 수 없는 거 형님도 아시잖아요. 지금 거부하는 거야? 그럼 그렇지. 역시 우리 창피 주려고 그런 거지? 아유, 당장 여기서 꺼지고 다신 여기 오지 마. 형님은 문 앞에 서 있는 저에게 구두발로 발길질을 하면서 당장 사라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 형님의 모습에 왜 저렇게까지 할까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화가 너무나 나더라고요. 얼마 뒤 형님이 다급하게 저를 내쫓았던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계단을 올라와 놀라운 얼굴로 저희를 보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 요구르트 안 받는데 갑자기 놓고 가서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잠시 뭔가 착오가 있었나 봅니다. 일하면 그럴 수 있는 거지. 이 이른 아침부터 소란인가요? 죄송합니다. 일단 안으로 들어가시죠. 아주버님과 함께 오신 분은 아주버님의 지사 회장이었던 자회사 대표였습니다. 형님과 큰 소리를 오고 가는 것을 보고 아주버님은 당황한 얼굴로 올라오셨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자리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시던 회장님께서 갑자기 저의 팔을 잡은 채 저에게 서둘러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혹시 7살 때 미아가 된 적이 있지 않나요? 네? 아니 그걸 어떻게... 그럼 그때 있었던 곳이 희망 보육원인가요? 네, 맞아요. 아이고, 저 기억 안 나나요? 미정이라고 제 딸인데. 미정이요?
그때 그 미정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때 저희 집에 미정이랑 같이 찾아오셨죠? 이렇게 만나네요. 그건 그렇게 찾아도 찾을 길이 없었는데. 회장님은 저의 손을 잡으면서 눈시울을 붉히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주버님과 형님은 당황한 표정을 지으셨죠. 저는 회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8살 때 지금의 부모님께 입양이 되었거든요. 7살 때 사고로 인해서 미아가 되었던 저는 부모에 대한 기억을 모두 잃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대로 보육원으로 옮겨지게 되었죠. 생활을 하면서 여러 친구들이 들어왔지만 쉽게 친해질 수는 없었어요. 여러 친구들 중에서도 유일하게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바로 미정이라는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는 보육원에 들어온 이후로 선생님들과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물론 친구들과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죠. 그렇지만 미정이는 저에게 자신의 비밀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너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 나는 사실 왜 여기 왔는지 기억이 안 나. 선생님이 내가 기억을 찾으면 엄마 아빠한테로 갈 수 있대. 넌 다시 돌아가고 싶어? 왜? 엄마 아빠 만나면 좋은 거 아니야? 난 다시 가고 싶지 않아. 난 그곳이 너무 끔찍했어. 너 엄마 아빠 기억이 나? 왜 선생님한테 이야기하지 않았어? 난 거기서 미움받았어. 내가 뭘 해도 엄마 아빠는 내 편이 되지 않았거든. 다시 돌아가도 똑같을 거야. 그냥 여기서 새로운 엄마 아빠 만나는 게 나을 것 같아. 왜 그렇게 생각해? 그래도 엄마 아빠랑 같이 있으면 좋은 거 아니야? 아니, 우리 집에는 할머니가 있는데 그 할머니는 나를 너무 미워해. 미정이는 저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할머니는 아들을 원하셨는지 미정이에게 매우 냉정하게 대하셨고 여자라서 쓸모가 없다는 이야기도 했다고 하셨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엄마에게 말을 했지만 엄마는 전혀 반응을 하지 않으셨고 울기만 하셨다고 해요. 거기다가 엄마가 아빠에게 이야기를 해도 외면할 뿐 제대로 할머니에게 화를 내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이 가족에게서 더 이상 자신은 필요하지 않은 존재라고 생각한 미정이는 그대로 집을 나오게 되었고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은 채 다시 입양이 되기만을 기다리게 된 것이라며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런 미정이의 말을 듣고 마음이 너무나 아팠어요. 저는 기억하지도 못하고 있는 가족을 그리워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미정이의 마음이 반대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죠. 입양을 가기 전 저는 미정이에게 마지막으로 친부모를 만나러 가자며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정이는 원하지 않았지만 저는 다음날 입양을 가야 하는 상황이라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저는 미정이와 친부모의 집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보육원으로 봉사를 오시는 분들이 작게 주었던 돈들을 모아 미정이의 친부모를 찾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겨우겨우 버스를 물어물어 알아보고 타고 나서 의심한 사람들에게는 할머니 댁으로 향한다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후에 미정이가 기억하는 동네를 찾을 수 있었고 그 동네에서 미정이의 부모님 이름으로 수소문을 내서 집을 찾았고 결국 미정이의 친부모를 찾을 수 있었어요. 미정이는 제게 고맙다는 증표로 금팔찌를 선물로 주었어요. 그렇게 미정이의 집을 찾아가게 된 저는 그대로 다시 보육원으로 돌아왔죠. 그날 이후 저는 한 난임 부부에게 입양이 되었고 그때의 일은 점점 잊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미정이의 아버지가 아주버님의 회사 대표였던 것이죠.
아유, 그때 미정이가 오고 나서 나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니, 미정이가 집을 나간 이유를 알고 나서 정신을 차렸죠. 아, 그러셨군요. 미정이는 잘 지내고 있나요? 저도 그날 이후로 까마득히 잊어버렸네요. 아, 그럼요. 미정이는 그날 이후로 정말 잘 지내서 지금 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고 자리를 물러나야 하는 시기라 저 대신 미정이가 이 일을 맡게 되었네요. 그동안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서 답답했는데 이렇게 만나게 되다니 너무 기쁩니다. 사실 죽기 전에는 다시 만나지 못할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아, 미정이도 보고 싶네요. 미정인 사실 다시 돌아오고 싶지 않았다고 했는데 같이 있던 친구가 자꾸만 자신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우리 미정이 다시 오지 못했을 겁니다. 정말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아, 회장님, 말씀 낮추세요. 저는 그냥 미정이가 좋은 가족을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저는 미정이가 다시 가족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했던 일이었지만 결국 그 가족에게는 잃어버렸던 하나밖에 없는 딸을 다시 만나게 되었던 일이 된 것입니다. 미정이 역시 그때만 하더라도 어린 마음에 집을 나가버렸고 무서운 마음에 입을 다물어 버렸지만 제가 가족을 찾아주면서 다시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 후에 저는 미정이와도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머, 어쩜 이렇게 어릴 적이랑 똑같이 컸어. 너무 반갑다. 아버지가 너가 차고 있던 팔찌 보고 알아보셨대. 미정아, 너도 진짜 그대로다. 벌써 40년이나 지났어. 그런데 이렇게 그대로라니 너무 놀랍네. 난 종종 그 팔찌 차고 다녔지. 넌 어떻게 지냈어? 정말 세월 빠르다. 우리 그때 진짜 어렸는데 너 덕분에 나 다시 가족을 만났고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었어. 너는 어떻게 지냈어? 그날 이후로 입양 갔다는 소식은 들었어. 너 찾으려고 했는데 이미 입양 간 가족들은 연락도 안 되고 너는 이름도 바꿔서 찾을 수가 없더라고. 나 입양 가서 그 집안 성씨랑 이름으로 다 바꿨어. 그래서 더 못 찾았을 거야. 잘 지냈다니 너무 다행이다. 나 사실 그때 은혜 갚으려고 더 열심히 살았어. 솔직히 나는 가족을 기억하고 있었지만 너는 아무런 기억이 없어서 슬퍼했잖아. 그 보육원에서 유일하게 나를 신경 써주고 잘해주었던 것도 너뿐이었고 언젠가는 만나면 내가 그 은혜 보답하려고 이렇게 노력해서 대표 자리까지 앉게 되었어. 어머, 진짜 축하해. 잘됐다. 너무 잘됐어. 그렇지? 이거 다 네 덕분이야. 어떤 것이든 말만 한다면 다 도와줄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줄게. 원하는 거 있으면 말해봐. 에이, 무슨 원하는 게 있다고 그래. 그냥 그땐 내 친구니까 가족을 찾아준 거지.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대단해. 겨우 7, 8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거기다가 소중하게 모아둔 돈들을 오로지 나를 위해 쓴 거잖아. 그러게 말이야. 아마 마지막으로 했던 선행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렇게 큰 일을 했는데 내가 그 은혜 갚아줘야지. 뭐든 이야기해봐. 아참, 그러고 보니까 아빠가 그날 회사에 갔을 때 무슨 일 있었다며? 거기 대표랑 아는 사이야? 아, 사실 거기 대표 우리 아주버님이야. 요구르트 배달하러 갔는데 잠깐 일이 있었어. 아, 아빠 말로는 좀 소란이 있었다고 하던데? 싸운 거야? 싸우기보다는 아무래도
내가 가족인데 요구르트 배달을 간다는 게 좀 신경 쓰였나 보더라고. 미정이는 저의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생각하다 갑자기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그 제안을 듣고 나서 고민을 하게 되었죠. 그렇지만 미정이는 저에게 꼭 은혜를 갚고 싶다면서 거절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정이가 저에게 한 제안은 바로 아주버님이 있던 자리에 대표직을 저에게 넘긴다는 것이었어요. 사실 아주버님은 사업 운영에 있어서 지점 대표이긴 했지만 그 이후 지부장 자리가 있었어요. 지부장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이번에 나이가 들면서 은퇴를 하게 되었고 공석이 된 상황이었죠. 이번에 회장님이 직접 아주버님 업체로 향하게 되었던 건 역시 아주버님에게 지부장 자리를 주기 위해서였지만 저를 만나게 되면서 다음으로 미뤄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와의 다툼을 듣고 난 후에는 저를 위해서 그 지부장 자리를 저에게 주겠다고 제안을 하게 된 것이었죠. 처음에는 저도 거절을 했지만 계속된 권유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아마 저도 한편으로는 아주버님과 형님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부장 자리를 받아들이고 나서 처음 지점을 돌게 되었던 날, 저를 본 아주버님과 형님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재수 씨가 왜 여기에? 동서가 여기에 어떻게 왔어? 동서라니요? 저는 지부장 김승주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동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지부장이라니? 갑자기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야? 말 좀 가려서 하세요. 여기가 사적인 자리도 아니고 거기다가 여기 직원도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저는 공적인 공간에서는 공적으로만 대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냉정하게 사적인 관계는 밝히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하자 아주버님과 형님의 얼굴은 울그락불그락 변하기 시작했죠. 속으로는 너무나 고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역시나 형님은 인사 후에 갑자기 메시지로 잠시 보자며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형님을 맞이했습니다. 동서, 아니 이게 뭐하는 짓이야? 지부장이라니. 지금 이게 말이나 돼? 여기서 일을 해봤던 것도 아니고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알기나 해? 뭐가 잘못되었죠? 그러면 직원도 아닌 형님이 여기에 자꾸 오는 건 말이 되는 거고요? 형님은 여기 직원도 아닌데 매번 출근을 하시고는 직원들 부려먹지 않으셨나요? 그런 제가 너무한 걸까요? 아니면 형님이 너무하신 걸까요? 아니, 내가 부려먹긴 뭘 부려먹어? 그리고 지부장 자리는 원래 우리 남편이 될 거였는데 어떻게 동서가 될 수 있어? 그건 알 필요 없지 않나요? 조사를 해보니 아주버님 그동안 뒷돈을 여러 번 받으셨더라고요. 이거 다 증거 있는데 말씀드릴까요? 뭐? 뒷돈이라고? 우리 남편은 그런 거 할 줄 몰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더 이상 직원이 아니신 분이랑 이야기할 필요는 없으니 나가주세요. 그리고 다시는 용건 없이 여기 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황당한 얼굴을 하고 있는 형님을 밖으로 내보내고 나서 저는 시숙의 지금까지의 일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게 되었어요. 시숙은 지부장의 자리가 자신에게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러 업체에 뒷돈을 받았던 정황이 있었습니다. 이를 먼저 확인을 하고 보고를 한 후에 시숙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재수씨,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가족인데 이런 치부를 좀 덮어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아주버님, 사건이 커도 너무 크잖아요. 거기다가 아직 지부장이 된 것도 아닌데
업체 측에서 이런 뒷돈을 받았으면 이후에 운영에도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 아시지 않나요? 그래서 내가 지부장이 되어야 한다는 거였잖아요. 재수 씨가 지부장이 되면서 모든 일이 다 꼬였다고. 아주버님, 이건 제 탓이 아니고 아주버님이 더럽게 일한 탓 아닌가요? 뭐? 더럽게 일해? 사업 운영 한 번도 안 해본 주제에? 아는 사람 덕 봐서 지부장 되어놓고서는 그딴 말을 짓거려? 네, 어디 한번 두고 보세요. 어떻게 제가 운영하는지. 아주버님과 형님은 제가 낙하산으로 지부장이 되었다는 점에 분노했고, 다른 지점의 이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제 지위를 끌어내리고자 갖은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부장이 된 이후에 열심히 노력을 했고, 신제품 출시에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좋지 않은 여론들이 많았지만 회사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한 끝에 결국 매출로 이어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다른 지점의 대표들에게도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밤낮으로 여러 일을 가리지 않고 했던 것이 저에게는 좋은 자양분이 되었던 것이죠. 뻔뻔한 태도를 보였던 아주버님과 형님은 사과를 해 왔습니다. 동서, 내가 미안해. 우리 남편 다시 대표직으로 복귀하면 안 될까? 지금 우리도 사정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취업하기도 쉽지 않아. 글쎄요. 그때 제 밑에서 일하기 싫다고 하신 건 아주버님 아니신가요? 거기다가 형님도 그 얘기에 동조했잖아요. 아니, 그건 내가 잘못 생각을 했어. 낙하산이라고 생각해서 잘 운영을 못할 거라고 다들 얘기를 했었거든. 그래서 그만두신 건 아니지 않나요? 그동안 저한테 해왔던 게 있으니 그랬던 거겠죠. 동서, 아니 왜 말을 그렇게 해? 미안해. 내가 미안하니까 우리 남편 좀 다시 복귀시켜줘. 저는 그럴 권한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대표 자리는 다른 분이 하고 계시니 정 원하시면 직원으로 다시 취업하세요. 형님의 사과를 들으니 저는 더 화가 났습니다. 그렇게 어려웠던 시기에 도움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외면했던 아주버님과 형님이 생각났기 때문이었어요. 당장 아이들이 먹을 밥값도 없어서 쩔쩔매던 그 시기에 형님과 아주버님은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생각으로 저는 용서해 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더 독한 마음을 먹고 회사 생활을 이어나갔고, 업계에서는 전국에서도 판매율이 높은 지점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숙과 형님과는 더 이상 연락을 하고 있지 않아요. 남편은 지속적으로 우울증 치료를 받으면서 다시 일상으로 되돌아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은 결국 부메랑처럼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분들의 선의가 다시 축복으로 돌아오시길 바라면서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주부입니다. 저희 아이는 5대 독자예요. 아마 몇 대 독자라고 하면 지독하게 시집살이 하고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저는 생각보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사건들이 굵직하게 있긴 했어요. 저도 여기 사연을 들으면서 감동도 받고 같이 화도 냈는데 아마 제 사연도 그 기가 막힌 사연들 중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글을 써 봅니다. 사실 저는 결혼 전에 해외여행을 매년 갔었어요. 결혼에 대한 뜻도 없었고 평생 미혼으로 살아야지 하는 생각을 막연히 하고 있었죠. 남편과의 만남 역시 여행 동호회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도 여행을 정말 좋아했는데 그게 바로 집안 때문에 생긴 스트레스로 여행을 좋아하게 된 거더라고요. 남편은 4대 독자였고 누나 한 명이 있었어요.
집안에서는 얼른 결혼을 하라며 성하였는데 그것 때문에 남편의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 그러다가 여행을 다니면서 저를 만나게 되었고 저에게 큰 호감이 생기게 되었다고 해요. 저도 남편이 싫지 않아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연애를 하다가 남편은 저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수진아, 저기 말이야. 내가 말하려고 했는데, 이게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도 모르겠어가지고. 근데 그게 너한테는 부담도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경오빠, 무슨 일 있어? 무슨 말 하려고 이렇게 뜸을 들이는 거야? 그냥 속 시원하게 말해봐. 무슨 일인데? 그게 사실은 나 4대 독자야. 알지? 근데 진짜 내가 4대 독자라고 해서 뭐 특별한 게 아니라. 에이, 뭐야. 오빠, 나랑 결혼하려고 했어? 아니 그래도 결혼할 수도 있지 않나? 지금? 벌써? 나는 오빠랑 연애하고 있지. 결혼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괜찮아. 남자친구가 4대 독자면 어떻고 아니면 어떻다고. 그렇지? 그래도 혹시라도 결혼을 하고 싶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말하는 건데. 우리 그런 거 전혀 압박 없어. 그러니까 꼭 참고해. 알았어. 그것 때문에 이렇게 뜸을 들였어? 오빠 진짜 4대 독자야? 신기하다. 내 주변에는 그런 사람 없었는데. 저는 그냥 남편과 연애를 할 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일이었어요. 남자친구가 4대 독자면 어떻고 5대 독자면 어떠리 생각을 했죠. 그때만 하더라도 결혼에 대한 생각이 딱히 없었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는 않았던 것 같아요. 연애 1년을 하고 나서 남편은 속으로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나 보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시부모님이 동네에 오시게 되었다며 괜찮으면 같이 밥이나 한번 먹자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저는 그때는 정말 그렇구나 생각을 하고 가서 밥을 먹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우 오빠 여자친구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어머, 너무 예쁜 아가씨가 우리 아들 여자친구구나. 반가워요. 나는 경호 엄마예요. 이쪽은 경호 아빠. 반가워요. 경호가 한번 사진을 보여줬는데, 실물 보니까 실물이 더 예쁜 것 같네요. 경호랑 얼마나 만났죠? 감사합니다. 저희 1년 정도 만났어요. 그렇구나. 경호 본가가 다른 지역인 거는 들었어요? 네네. 처음에 연애할 때 많이 들었어요. 엄마, 수진이 나 4대 독자인 것도 다 알아. 그거? 그건 정말 신경 안 써도 돼요. 4대 독자 그런 거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지 뭐. 혹시나 신경 쓰이는 거 있으면 전혀 신경 안 써도 되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처음 식사 자리에서 뵙게 된 시부모님은 인자하고 따뜻한 분이셨어요. 가벼운 마음으로 참석한 식사 자리였지만 두 분을 뵈니 뭔가 결혼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결혼에 대해서 생각이 없었던 이유도 바로 저의 집안 때문이었는데요. 저는 장남의 딸로 태어났는데 저희 집이 딸 부잣집이었거든요. 엄마가 아들을 낳으시려고 노력을 하셨지만 결국 딸만 5을 낳아서 고된 시집살이를 해왔기 때문에 결혼의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었어요. 여기에 남자친구가 4대 독자라고 하니 더 신경이 쓰였었죠. 근데 시부모님께서는 전혀 그런 느낌이 없으셨답니다. 이런 거 물어봐도 되나? 가족은 어떻게 돼요? 저는 부모님이랑 언니 2, 동생 2 이렇게 5자매예요. 저희 딸 부잣집이에요.
아유, 어머, 너무 좋겠다. 나는 가족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내가 몸이 좀 약해서 둘로 끝이 나긴 했지만 가능만 했다면 더 낳고 싶었거든. 부모님이 정말 행복하시겠어요. 맞아. 우리도 딸 한 명만 더 낳아보자 생각했었잖아, 여보. 수진이 부모님은 너무 좋겠어. 이렇게 이쁜 딸이 5이나 있으니. 만나 뵈었던 시부모님은 너무나 따뜻하고 좋으신 분이셨지만 나중에 남편에게 들었을 때에는 시모가 고된 시집살이를 정말 많이 경험했다고 했어요. 아무래도 3대 독자의 며느리였기 때문에 시누이를 낳고 나서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압박감도 많이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시어머니는 나중에 자신이 시어머니가 되었을 때에는 절대 며느리에게 압박을 주면 안 되겠다고 다짐을 하셨다고 해요. 특히나 아들이 4대 독자라 이 사실 때문에 결혼을 하지 못할까 싶어서 걱정이 정말 많으셨답니다. 저는 오히려 시부모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셨기 때문에 남편과 결혼을 결심했어요.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갔을 때에도 시부모님은 저에게 정말 고맙다며 이야기를 해주셨죠. 수진아, 정말 고마워. 사실 나는 우리 아들이 결혼할 수나 있을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거든. 주변에서 4대 독자니 뭐니 이런 말 해도 하나도 신경 쓸 거 없어. 내가 다 알아서 정리해 줄 테니까 부담 갖지 마렴. 어머님, 저는 어머님, 아버님이 좋아서 결혼하는 거예요. 저한테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 아직은 부족한 거 많고 배워야 할 것도 많지만 그래도 같이 의지해서 잘 살 수 있을 거야. 시부모님은 결혼을 허락받는 날까지도 부족한 당신의 아들을 받아주어 고맙다는 이야기를 꼭 하셨어요. 시부모님의 따뜻한 마음에 저 역시 행복하게 결혼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었죠. 그렇지만 모두의 축복 속에서도 저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은 있었어요. 바로 남편의 누나 시누이였습니다. 시누이는 저를 처음 볼 때부터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특히나 시어머님이 저를 너무나 아끼고 애정하자 더욱더 싫어하는 티가 났었죠. 수진아, 이거 다른 게 아니고 그냥 결혼 선물이야. 부담 없이 받아줬으면 좋겠다. 보니까 이런 주얼리 종류를 좋아하는 것 같아서 내가 한번 골라봤어. 어때? 마음에 드니? 어머, 어머님, 너무 예뻐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아휴, 네가 좋다니 나도 너무 기쁘구나. 나중에 며느리 생기면 꼭 해줘야 되겠다 생각했거든. 잘 봐달라는 선물이야. 엄마, 나한테는 뭐 없어? 아니, 왜 아직 가족 된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선물을 줘? 이것만 받고 진짜 가족 안 되면 어쩌려고? 그때 되면 다시 돌려달라고 할 거야? 예, 너는 무슨 말을 그런 식으로 해? 아니, 그렇잖아. 아직 식장 잡은 것도 아닌데. 그런 건 나부터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니야? 너 결혼하면 알아서 호련히 다 챙겨줄까? 수진아, 미안하다. 얘가 아직 이렇게 철이 없어요. 시누이의 행동에 시모는 당황스러워 하셨지만 사실 저는 딸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그런지 별 생각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질투를 할 수도 있겠거니 생각을 하고 넘어갔었죠. 오히려 시댁 식구들이 시누이의 행동에 대해서 사과를 하니까 저도 크게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해요. 어차피 시누이는 결혼을 해서도 자주 보는 게 아닐 것 같아서 다행이라 생각도 했었죠. 수진아, 미안해. 누나가 원래 질투가 좀 있어. 내가 4대 독자라서 친척들이 엄청 나한테만 잘해줬었거든. 그래서 그런가 누나가 좀 서운한 마음이 들면 자꾸만 저렇게 삐딱하게 말하더라고.
그냥 기분 나쁘면 화내도 괜찮아. 다 이해해줄게. 에이, 무슨 저런 걸로 화내. 그럴 수도 있지. 이해해줘서 고마워. 그래도 다음에 그러지 않게 내가 확실하게 얘기할게. 엄마 아빠도 엄청 화나셨더라고. 남편의 집안이 워낙 장손, 독자 위주였기 때문에 아마 모든 친인척들이 남편만 우쭈쭈 하면서 위해줬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시누이는 자라면서 차별을 많이 받았었고 그런 것들이 저에게도 이어졌던 것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그런 시누이가 약간 안쓰럽기도 했었죠. 그렇지만 결혼식 날에도 시누이의 질투는 끝이 나지 않았어요. 당연 저와 남편이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시부모님은 저에게 칭찬을 해주었지만 그것마저도 시누이는 마음에 들지 않으셨던 거죠. 어머, 수진아. 아유, 정말 천사가 따로 없다. 어쩜 이렇게 드레스가 잘 어울리니? 이렇게 예쁜 신부는 내가 평생 처음 봤네. 아이, 어머니, 감사해요. 어머님도 너무 아름다우세요. 제가 본 어머님 중에 제일 예쁘신 것 같아요. 그렇지. 내가 보기에도 그렇다. 우리 수진이는 두 번째로 이쁘지. 엄마, 아빠, 뭐해? 아, 왜 이렇게 주책이야? 이게 뭐가 이뻐? 신부가 그냥 다 이쁜 거지. 올케는 왜 화장을 그렇게 했어? 얼굴이 다 둥둥 떠다니는 것 같아. 예. 아니, 예쁘기만 한데 너 왜 그래? 자꾸 이렇게 할 거면 그냥 식만 끝나고 집에 가. 아, 왜 그러는 거야? 결혼식 날에도 신우의 말에 저는 살짝 기분이 나쁘기도 했지만 바로 시부모님과 남편이 화를 내준 덕분에 그대로 넘어가게 되었어요. 신우이는 결혼식 날 혼이 난 것이 화가 났는지 식만 끝나고 바로 집으로 가버렸더라고요. 결혼을 하고 나서도 종종 시댁 행사에 참석을 하게 되면 정말 웃지 못할 일도 많이 있었답니다. 수진아, 아무것도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앉아서 TV 보고 있어. TV 보는 게 불편하면 저기 경호 썼던 방에 들어가서 쉬어도 괜찮아. 아니다, 경호야. 수진이 데리고 너 방에 들어가서 있어. 밥 다 차려지면 부를게. 그래, 수진아. 우리 신경 쓰지 말고 편하게 있으렴. 원래 밥성은 나랑 엄마가 차리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말아라. 얼씨구, 엄마, 아빠. 아니, 왜 그러는 거야? 이런 건 며느리가 하는 거야. 올케, 지금 뭐 해? 아무리 엄마랑 아빠가 하지 말라고 해도 와서 싹싹하게 먼저 싹 차려야지. 뭐 하고 있는 거야? 예, 너 왜 그러는 거야? 너 나 도와줘. 너는 어찌 된 게 살면서 한 번 밥상 차리는 걸 안 도와주니? 엄마는 왜 자꾸 나한테만 그래?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내가 형님인데 해야 되는 거야? 형님이고 동생이고 그런 게 어디 있어? 너는 한 번을 도와줬어야 내가 인정이나 해주지. 수진이 오기 전에는 밥상에 숟가락 한 번 올리지도 않았으면서 왜 자꾸 네가 생색이야? 수진이도 있는데 창피하게 이럴래? 시부모님은 저를 어떻게든 가만히 있게 하시려고 노력하셨고 시누이는 어떻게든 나에게 일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죠.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기도 했지만 항상 시누이가 먼저 화를 내고 나가버리면서 상황은 끝이 나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시어머니는 저에게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셨어요. 아이고, 수진아. 너무 미안하다. 좋은 날에 분위기가 이렇게 되다니. 내가 참석 안 해도 괜찮다고 했는데 굳이 또 와서 이러네. 괜찮아요, 어머님.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형님도 갑자기 새 식구 들어오고 그래서 마음이 그러실 수도 있으니 이해해요. 이해해주니 고맙다.
좋아하는 거 많이 했으니까 배부르게 먹고 가렴. 어머님께서는 혹시라도 신우이가 다음에 만나면 또 꼬투리를 잡을까 싶어서 시댁 행사가 있는 날에는 참석하지 말라고도 해보았지만 이상하게 신우이는 기분 나빠하면서도 모든 행사에 참석을 했어요. 남편 또한 결혼 전에는 매번 빠지던 가족 식사 자리를 제가 오고 나서는 꾸준히 참석하는 게 더 괘씸하다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부모님과 남편이 저를 대신해서 신우의 행동을 제재시키고는 있었지만 사실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까 걱정이 되기도 했죠. 그렇게 신우이와의 어색한 관계를 그대로 유지한 채 결혼 1년이 지나고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임신을 한 후에는 정말 시부모님과 남편이 마치 저를 보물 대하듯이 대해주셨답니다. 그러면서 신우의 질투는 극에 달하게 되었어요. 수진아, 요즘 몸은 힘들지 않니? 임신하면 자주 졸리고 피곤하고 그럴 텐데 우리 식사 자리도 이제 좀 줄이자. 아니에요. 저 어머니 음식 먹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원래 입맛이 정말 없는데 어머니 음식 먹으면 밥 한 그릇 다 먹게 되더라고요. 에휴, 그러니? 내가 잘 먹는 거 챙겨줄게. 이렇게 모이려고 하면 사실 힘들 수도 있잖아. 필요한 반찬 얼마든지 챙겨줄 테니까 말만 해. 나도 임신했을 때 정말 몸도 무겁고 힘들었거든. 아무리 편한 집이라고 해도 이게 몸이 힘드니까 불편하기도 했어. 경호가 정말 많이 도와줘야 되겠다. 네, 엄마. 저도 옆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도 사실 임신한 사람이 제일 힘드니까 더 노력해야죠. 그래, 얼마나 힘들겠어. 저 어린 몸에 아이까지 뵈고 있으니. 아이고, 힘들면 언제든지 이야기하고. 네, 감사해요, 어머님. 지금은 정말 괜찮아요. 이렇게 잔뜩 사랑받으면 힘든하고 좋아요. 참나, 누가 보면 임신 혼자만 하는 줄 알겠네. 네? 아니, 결혼하고 임신하는 건 다 하는 건데. 아니, 왜 이렇게 호들갑인지 모르겠네. 그만해. 엄마도 좀 그만해. 이거 너무 유난이야. 아이 임신했다고 이 정도면 나중에 낳고 나면 아예 목마 태우고 다니겠소? 너 그만하라고 했지? 자꾸 그런 소리 할 거면 식사 자리 참석 안 하는 게 좋겠다. 참, 엄마 진짜 너무한다. 안 그래도 가려고 했어. 신우이는 시댁 식구들이 모두 임신한 저의 건강만을 챙기자 정말 싫어하는 눈치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시부모님이 신우이에게 잘 해주지 않았던 것도 아니었어요. 시부모님은 남편이 결혼하면서 혹시라도 신우이가 우울해할까 싶어 타고 다니던 자동차도 바꿔주고 사고 싶어 하던 명품백도 사주기도 했죠. 거기다가 신우이랑만 여행도 여러 번 다녀오기도 했어요. 그렇게 챙겨줬음에도 신우이의 질투는 끝이 나지 않았어요. 이거 경호 몰래 너만 써. 알았지? 화장품을 사도 좋고 맛있는 거 먹어도 좋고 옷을 사도 좋아. 오로지 널 위해서만 쓰라고 주는 거야. 경호한테는 100원도 나눠주면 안 된다. 알겠지? 어머님, 너무 감동이에요. 그래도 어머님이 저번에 주신 용돈도 저 하나도 안 썼어요. 그러니 더 주지 않으셔도 돼요. 아니야. 그거 아직 안 썼으면 이것도 같이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 써. 그러라고 내가 너한테 주는 거니까 나한테 어디 썼다고 말 안 해도 된다. 그냥 너한테 주고 끝이야. 알겠지? 부담 갖지 말고. 엄마, 나도 줘. 나도 몰래 용돈 챙겨주라고. 아니 왜 옳게만 줘? 나도 사람인데 나도 챙겨줘야지. 너는 이미 엄마 아빠 카드 잘 쓰고 있잖아.
거기다가 며칠 전에 용돈도 챙겨줬는데 지금 또 주라고? 에이, 엄마, 이걸 내가 몰랐으면 넘어가겠지만 올케가 받는 걸 받는데 나도 받아야지. 에휴, 나중에 챙겨줄게. 지금 줘. 왜 나는 안 챙겨주냐고. 경수가, 이건 수진이가 임신해가지고 일도 안 하고 있어서 편하게 쓰라고 주는 거야. 다른 의미로 준 게 아니라 편하게 생활비로 쓰라고 주는 거라고. 임신? 임신 그거 그냥 아무나 다 하는 건데 왜 이렇게 해주냐고. 솔직히 올케는 이혼하면 남이지만 나는 가족인데. 신우이는 매번 제가 용돈을 받을 때마다 나타나서 시어머님께 자신도 용돈을 달라고 조르기도 했어요. 신우이의 질투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기 시작했죠. 이후에 아이가 5대 독자 아들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는 시부모님뿐만 아니라 온 친족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답니다. 시댁 식구들은 복덩이가 들어왔다면서 너무나 좋아하셨어요. 시모 역시 아들, 딸 상관없다며 항상 이야기를 해오셨지만 아들이라고 하니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뭐 필요한 거 없니? 나중에 출산하고 나면 회복할 때까지는 쉬어야 하니까 필요한 거 말하면 내가 준비를 해볼게. 아니다. 이걸로 필요한 거 다 사렴. 어머님, 너무 많아요. 매번 보실 때마다 용돈 자꾸만 챙겨주셔가지고 그것만으로도 필요한 거 다 살 수 있어요. 이건 그냥 넣어두세요. 그래도 첫 손주인데 좋은 걸로 해주고 싶어서 그래. 그리고 산후조리원은 내가 알아보고 예약을 해뒀어. 저번에 경호한테 물어보니까 좋다고 한 곳이 있더라고. 그래서 예약했으니까 산후조리 걱정하지 말거라. 산후조리원 나오고 나서도 2달 동안은 도우미 이모님이 오실 거야.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제가 챙겨야 하는 건데 어머님 덕분에 제가 챙길 게 없네요. 아이고, 내가 출산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뭐가 필요한지를 몰라서 준비를 해주고 싶은데 그래도 엄마 취향이 있으니 아이 물품은 알아서 골라보렴. 시어머님은 항상 저를 먼저 생각하시면서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그런 덕분에 저도 행복하게 임신 기간을 거치고 출산까지 하게 되었답니다. 출산을 하고 나서 사실 시부모님이 가장 먼저 달려오실 거라 생각을 했는데 며칠이 지나도 찾아오시지 않더라고요. 궁금해서 물어보니 혹시라도 내가 불편할까 신경이 쓰일까봐 나중에 아이까지 잘 크고 나서 100일 정도에 오시겠다며 이야기를 하신 상태셨어요. 덕분에 저는 산후조리원까지 무사히 다녀오게 되었답니다. 아이가 100일이 되어가면서 종종 영상통화도 하고 편하게 오시라 이야기도 했었죠. 어머님, 아버님, 저 이제 집에 왔고 이제는 집으로 오셔서 아기 보셔도 돼요. 저 괜찮아요. 아니다. 우리가 한번 가면 계속 있고 싶어질 것 같아. 몸은 좀 괜찮니? 어디 아픈 데는 없고? 요즘은 산후 마사지도 많이 받는다고 하던데 10회 정도 예약할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마사지요? 아유, 어머님, 너무 신경 많이 쓰시는 거 아니세요? 출산하면 온몸이 다 약해지니까 더 조심해야 돼. 마사지 받으면 그래도 좀 괜찮다고 하더라고. 수진이만 괜찮다면 내가 마사지 예약해주고 싶은데 괜찮니? 어머님, 제가 이걸 어떻게 다 보답을 해드려야 할지 감사해요, 진짜. 신경도 제일 많이 써주시고. 보답은 무슨? 수진이가 우리 집에 온 순간부터 가족이지. 무엇보다 건강한 게 제일이니까 푹 쉬고. 시부모님은 제가 전화를 하기 전까지는
저에게 전화 한 번을 하시진 않으셨어요. 남편에게는 자주 전화를 해서 아이와 저의 안부를 물어보셨지만 혹시라도 저에게 전화하는 것이 불편할까 생각하셨는지 전화도 하지 않으셨답니다. 거기다가 시댁 친인척들에게도 집으로 찾아오지 않도록 신신당부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저는 정말 시부모님께 감사했죠. 이런 감사한 마음을 담아 작게 시댁 가족들끼리 모여 100일 파티를 하기로 했답니다. 100일이 되고 시댁 식구들을 초대하자 시부모님과 시누이가 함께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어머, 아니 언제 이렇게 음식을 다 준비했어? 음식 준비하지 말라니까. 고생했겠다. 정말 아이도 보느라 바쁜데. 엄마, 이거 내가 거의 다 한 거야. 아유, 그래. 그렇게 해야지. 고생 많았다. 아이가 100일이라니 정말 고생 많았어, 너희. 며느라, 정말 고생했다. 아이가 밤낮 없이 깨어날 텐데 어떻게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를 했니? 몸은 좀 괜찮고? 네, 아버님, 어머님. 아버님, 어머님 덕분에 제가 건강하게 잘 회복하고 있어요. 이거 하는데 뭘 얼마나 걸린다고 이 난리야? 옳게, 그렇죠? 이거 다 경호가 했을 텐데. 경호가 고생했네 뭐. 그렇죠. 앉아서 좀 드셔보세요. 이거 간이 왜 이래? 옳게, 이거 간 안 봤어요? 출산하더니 입맛이 영 맛이 갔나 본데? 간이 뭐가 어때서? 내 입맛에는 딱이다, 수진아. 그래, 이 정도면 요리사인데 뭐가 간이 이상하다는 거냐? 시누이는 음식 맛을 탓하기 시작했고 계속해서 툴툴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시부모님과 남편은 시누이의 이런 태도에 화를 내면서 제지를 시켜주셨죠. 밥을 다 먹고 나서 시어머님은 가방에서 티켓 하나를 건네주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거 여행 티켓인데 크루즈 여행 티켓이야. 내가 일자는 다 오픈을 해둔 상태이고 전화해서 탑승자 이름이랑 날짜만 정해주면 되거든. 이거 우리 5대 독자 난 기념으로 주는 선물이다. 내가 5대 독자 이런 거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 수진이 장한 일했으니 상 한번 주고 싶어서. 네? 크루즈 여행이요? 어머님, 너무 가분한 상이에요. 수진아, 결혼 전에는 매 정말 빠짐없이 여행 다니면서 즐기고 다녔잖니. 근데 결혼하고 나니 시간도 안 되고 출산도 해서 아마 여행을 자유롭게 가기는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이번 기회로 다녀오라고 주는 거야. 너무 감사해요. 근데 아직 아이가 어려가지고. 아이 걱정은 하지 마라. 내가 봐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기간까지 이모님 붙여서 봐줄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전혀 걱정하지 말고 경호랑 같이 다녀와. 시부모님은 제가 5대 독자를 낳아서 선물로 초호화 크루즈 여행 티켓을 주셨어요. 저희는 모두 놀랐고 그 후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 정말 많았었죠. 고민 끝에 날짜를 결정하고 전화를 해보니 이미 예약도 되어 있고 출발을 한 상황이더라고요. 이 사실을 알고 시모는 티켓이 잘못된 거 아니냐며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저도 남편도 시부모님도 영문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며칠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번에 티켓 도용 신고를 해주셨죠? 예약하신 분이랑 연결을 해봤는데 이분도 양도를 받으신 거더라고요. 박경숙 씨 아시나요? 네, 저희 시누이예요. 참. 박경숙 씨가 예약을 하시고 난 후에 바로 양도를 해서 사용을 하셨다고 하시네요. 박경숙 씨가 정황을 아실 것 같은데 혹시
연락이 안 되시나요? 알고 봤더니 티켓 도용을 한 것이 아니라 신우이가 저희 티켓을 가지고 가서 사용을 했던 것이었어요. 너무나 황당해서 시댁 식구들에게 이야기를 하니 시부모님은 당장이라도 뛰어갈 것처럼 화가 잔뜩 나셨답니다. 그리고 신우이에게 연락을 해보았지만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었죠. 시댁 식구들이 잠수를 탄 것이라며 이야기를 하면서 며칠이 지나고 난 후에 응급센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바로 신우이가 응급실에 실려왔다는 것이었죠. 다들 깜짝 놀라서 응급실로 향하니 그곳에서 신우이를 볼 수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은 화를 누른 채 신우이에게 다가가 영문을 물었어요. 경수가, 네가 수진이 크루즈 티켓 사용했니? 엄마. 그게 쓰려고 한 게 아니라. 쓰려고 한 게 아니야? 그럼 뭔데? 네가 여행을 간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너 양도를 해? 그 돈이 필요해서 이렇게 훔친 거야? 엄마, 훔친 게 아니라 그냥 살짝 쓴 거야. 그게 그거지. 정말 왜 이러는 거야? 거기다가 응급실에는 왜 온 거고? 그게 사실은 나 성형하려고 했어. 근데 너무 긴장해서 그런가 갑자기 쇼크가 와가지고. 뭐? 성형? 아니 왜 갑자기 성형이야? 그냥 엄마가 자꾸만 얘만 신경 쓰는데 나는 우울하고 자신도 없고 그래서 하려고 했어. 나 참. 아니 어른이 돼가지고 동생 와이프가 임신을 했다는데 그것도 이해를 못 해주는 거니? 그렇습니다. 신우이는 크루즈 티켓을 본인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해서 얻은 자금을 가지고 성형을 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크루즈 여행 일정에 맞춰서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되도록 빠르게 진행을 하려다 보니 이런 상황이 발생했던 것이죠. 시댁 식구들은 전부 기가 막혀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 상황이 너무나 기가 막히더라고요. 신우이는 끝까지 뻔뻔했고 시부모님은 그런 신우이의 태도에 대해서 분노하셨어요. 아니, 엄마랑 아빠는 맨날 나는 안 챙기고 남은 쟤만 챙기니까 그렇지. 처음부터 그렇게 안 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야. 넌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네가 우울할까봐 차도 바꿔주고 여행도 같이 가고 거기다가 용돈도 수진이 받는 것만큼 같이 받아왔잖아. 근데 어떻게 너만 안 챙겼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 엄마가 언제나 생각해서 챙겨줬어. 누나 진짜 나이를 어디로 먹은 거야? 정말 내가 수진이 보기 창피해서. 내가 뭘?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왜 다들 나한테만 그래? 신우이는 끝까지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시부모님과 남편은 이런 신우이의 태도를 전혀 받아주지 않았죠. 올케가 이야기해봐. 엄마가 차별한 거 아니야? 그리고 올케는 왜 다 받아먹기만 해? 엄마가 챙겨줘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어떻게 된 게 한 번을 거절하질 않아? 공짜로 주니까 다 챙겨야겠다 생각한 거야? 형님, 말이 너무 지나치세요. 형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거절을 안 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는 공짜라고 해서 그냥 다 받았던 거 아니에요. 어머 얘가 정말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수진아 미안하다. 얘가 많이 정신이 없나 보다. 내 정신이 왜? 나 정신 멀쩡해? 올케, 생각을 해봐. 올케는 딸만 있으니까 모르나? 우리 집은 아들이 있어서 이렇게 차별하는데 며느리랑 딸도 이렇게 차별하다니 정말 어이가 없지 않아? 형님,
어머님, 차별하시지 않으셨어요. 이것 봐. 가해자는 자신이 한 행동이 뭐가 잘못되었는지 모른다니까. 차별을 안 당해보니까 모르는 거지. 형님, 그런 거 아니에요. 경숙이 너 계속 그런 이야기 할 거면 앞으로 시댁 행사 절대 참석하지 말아라. 네가 차별을 한다고 하니 내가 정말 할 말이 없구나. 그렇게 네가 외롭고 우울할까 봐 챙겨줬는데도 너는 내 노력을 하나도 봐주지 않으면서 그렇게 차별이라 생각을 했으면 지금까지 엄마한테 받았던 것들 다 정리해라. 그래야 진정한 차별 아니니? 네가 원하는 게 차별이면 그렇게 하자꾸나. 엄마,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면 뭐야? 우리 집에 새 식구가 들어왔으니 적응하려면 당연히 어렵고 힘드니까 내가 좀 더 신경 쓴 건 맞지. 그렇지만 정말 차별을 했다면 너에게 해준 그것들은 다 뭐니? 엄마는 정말 너무나 실망이다. 신우이는 그동안 저에게 잘해주는 것을 핑계로 어머님과 아버님께 여러 번 자금 지원도 받으셨던 모양이었어요. 그러다가 신우이는 질투에 눈이 멀어 해서는 심한 일까지 해버리고 만 것이었죠. 시어머님은 그날 신우이에게 지금껏 해주었던 것들을 다시 다 되돌려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신우이는 시부모님이 이렇게까지 선언하자 더 이상의 괴롭힘을 멈췄어요. 그날 이후로 신우이는 가족 행사에 참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신우이가 알아서 참석을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시부모님이 강제로 참석을 하지 않도록 하시는 거더라고요. 여보, 미안해. 내가 정말 당신한테 면목이 없다. 누나가 이렇게까지 할 줄이야. 생각조차 못했네. 그러게. 형님 진짜 깜짝 놀랐어. 그래도 말이라도 해주시지. 그니까 말이야. 아휴, 앞으로 누나는 못 보고 살겠다. 벌써 몇 해가 지났지만 신우이와는 연락을 끊고 살고 있답니다. 아이가 이제는 어느덧 5살이 되었는데요. 그때만 생각하면 정말 헛웃음이 절로 나온답니다. 시부모님은 여전히 저에게 잘 대해주시고 계세요. 아이가 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부모님은 여전히 저를 먼저 챙겨주세요. 신우의 질투를 이해하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정도가 지나친 게 아닌가 싶어요. 저희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천안에 거주하고 있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사연 없는 집 없다지만 저 역시도 제가 겪은 얘기를 풀어보려 합니다. 23살에 남편을 만나 4년 연애 후 결혼했어요. 성격도 무던하였고 무엇보다 자상한 성격에 끌렸네요. 남자친구 집으로 인사 가던 날 시부모님의 인자한 모습 그리고 시동생이 화난 모습을 보니 안심을 했습니다. 이 집에 시집을 간다면 평탄하게 잘 살 수 있겠다고 싶었어요. 그렇게 결혼식을 하였고 전 맏며느리가 되었습니다. 맏며느리라고 다를 건 없었어요. 시부모님은 딱히 시집살이를 시키지도 않으셨고 시동생도 자기 일을 잘해 나갔기 때문에 딱히 부담감이나 하는 건 없었어요. 저희는 순탄하게 결혼을 하고 1년 정도 지나자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을 하니 정말 남편과 가족이 되었구나 싶은 마음에 조금 이상한 느낌도 들었지만요. 시댁의 축복 속에 저희 아이는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사내 아이였죠. 집안의 대를 이을 사내 아이가 태어나자 시부모님은 더욱더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경사에 경사가 겹친 채 시동생은 결혼을 하겠다며 애인을 데리고 왔죠. 참 참한 신부감이었습니다. 저와는 다른 느낌의 여인이었어요. 시부모님이 저에게 주었던 사랑만큼 동서에게도 많은 사랑을 주셨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임혜령이라고 해요. 완수 씨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형수님 칭찬을 그렇게 많이 하던데요? 에이, 칭찬이랄 게 있나요? 워낙 도련님이 무던하시니까 뭐든 좋게 보시는 거죠 뭐. 환영해요. 우리 잘 지내봐요. 처음엔 동서도 제가 보기엔 무던한 사람이어서 좋은 가족이 될 수 있겠다 느꼈죠. 그렇게 행복하게 새 식구를 맞이했어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시동생은 결혼을 하자마자 분가를 하였고 저는 결혼을 하고 한참을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장남이라 그런 것도 있었고 저도 일을 했기 때문에 아이를 맡아줄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동서는 처음 보는 거와는 다르게 꽤 깐깐한 느낌이었어요. 가끔 김장을 하러 올 때도 약간 공주가 같은 느낌이랄까요? 저희 집은 김장을 아들들까지 다 같이 하거든요. 그런 것조차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물론 요즘은 김장을 며느리가 누가 하냐라는 추세지만 아버님과 남편 그리고 시동생도 같이 하는 김장도 동서는 참여하기 싫어했습니다. 본인은 안 먹고 안 한다였죠. 여기 부분에서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매번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 오지 않거나 음식을 할 때는 한 발짝 뒤로 빠져 있거나 했죠. 시어머니는 원체가 나무라지 않으시는 분이어서 저 역시도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이것이 반복되자 저도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왜 저럴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이러면 안 되지. 왜 맨날 나만 해?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저를 괴롭혔거든요. 그래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참고 지나갔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렀죠. 저희 아들이 3살 되는 무렵 은근슬쩍 동서가 고민거리를 꺼내 비추더라고요. 처음으로 저에게 곁을 내주는 것 같아 기분은 좋았네요. 은근슬쩍 동서가 꺼낸 고민거리는 다름 아닌 아이가 안 생긴다는 거였어요. 마음이 안 좋았죠. 이제 저희도 결혼한 지 3년 정도 되었는데 아이가 안 생기네요. 어찌 할지 완수 씨랑 검사는 다 받아봤는데 둘 다 이상 없다고 해서요. 어머님이 한약도 지어주시고 친정엄마가 좋다는 건 다 해주시는데 뭐가 문제인지 요즘 너무 스트레스예요. 아휴, 그러겠다 동서. 내 친구도 결혼 8년 만에 아들 낳았거든. 이게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더 힘내봐. 둘 다 아무 문제는 없다고 하니까 기다리면 오지 않을까? 아버님, 어머님도 그렇게 임신에 스트레스 주시는 분들도 아니고. 그래서 일을 그만둘까 봐요. 온전히 임신에 집중하고 싶은데 일 다니면서 하기도 쉽지 않고 이래저래 고민이 돼요. 서방님이랑 의논해서 괜찮으면 조금 몸을 쉬는 것도 나쁘지 않지. 동서 많이 힘들었겠다. 나한테 고민 상담해줘서 고마워. 에이, 뭘요? 저도 여자 형제도 없고 이런 거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형님한테나 말하지. 좋은 소식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시동생 부부의 난임 고민 얘기를 듣고 저 역시도 마음이 많이 안 좋았어요. 한편으론 내가 무슨 힘이 될 수 없을까 생각도 하면서요. 동서의 그런 고민을 듣고 나니 동서가 집에 올 때 제 아들과 저의 모습을 보는 게 조금 힘들었겠다 싶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명절이나 그럴 때 오지 않았을 수도 있겠구나 싶었고요. 조금은 동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순간이었네요. 그리고 얼마 후 집에 시동생 부부가 찾아왔어요. 부모님께 중대하게 드릴 말씀이 있다고 말이죠. 이렇게 비장하게 얘기한 적은 없었기에 저 역시도 너무 궁금했어요. 혹시 임신했다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죠. 그렇게 가족이 다 모여 앉았는데 동서와 서방님 입에서 나온 말이
조금은 놀라웠습니다. 특히 동서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더욱더 놀라웠네요. 엄마, 아버지, 저희 입양할까봐요. 이 사람이랑 저 문제도 없다고 하는데 임신도 안 되고 아이는 갖고 싶고 요즘엔 입양도 많이 하는 추세기도 하고요. 차라리 불쌍한 아기 입양해서 내 자식처럼 키우면 나 혼정보다 기운정이 더 대단하다는데 저랑 와이프는 충분히 상의는 끝냈고요. 아버지랑 엄마한테도 얘기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어떠세요? 두 분 생각은? 아휴, 내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냐? 너네 뜻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그래, 입양 참 좋은 일이기도 하지. 근데 꼭 입양을 해야겠냐? 아직 젊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지. 그럼 생길 수도 있는데 너무 섣부른 거 아니야?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에요, 어머니. 아이는 너무 갖고 싶은데 그럼 입양하는 방법도 있고 제이처럼 키운다면 아마 기운정이 더 크다고 하니까 제 자식처럼 되지 않을까요? 나이는 먹어가는데 언제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병원에선 문제 없다고만 하고. 애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다. 아주 어려운 일이야. 내 자식도 꼴 보기 싫을 때가 많은데 남의 자식은 오죽하겠냐? 반대를 하는 건 아니다만 이런 것까지 다 각오하고 정말 친자식처럼 키울 수 있으면 입양해라. 혹시라도 차별하거나 할 생각 말고. 에이, 절대 안 그래요, 아버님. 꼭 제 자식처럼 키울 거예요. 이미 이랑 보육원에 가보기도 했거든요. 정말 눈이 가더라고요. 그래, 너의 생각이 그렇다면 그렇게 해야지. 우리는 걱정 말아라. 좋은 일 한다는데 말릴 수도 없고 굳게 마음 먹어라. 감사해요, 아버님, 어머님. 허락해 주실 줄 알았어요. 형님이랑 아주버님도 동의하시죠? 온 가족한테 축복받는 느낌으로 아이 데려오고 싶어요. 그래야 그 아이도 행복할 것 같고요. 수연이도 조금 더 크기 전에 동생 맞이하는 게 좋잖아요. 어머, 동서, 정말 대단하다. 다시 봤어. 진짜 좋은 일 하는 거야. 그게 참 말처럼 쉬운 게 아닌데 너무 대단해 정말. 우리야 뭐 동서랑 서방님이 원한다면 당연히 오케이지. 수연이도 동생 생긴다고 하면 좋아할 거고. 멋있어요, 동서랑 서방님. 시동생 부부가 계획한 것은 바로 입양이었죠. 솔직히 대단했습니다. 남의 자식을 키운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그것도 깍쟁이 같은 동서가 그렇게 선한 생각을 했다는 것도 너무 놀라웠죠. 그리고 입양이 쉬운 결정이 아닌 만큼 정말 둘이서 많은 고민을 했을 것 같았고요. 옆에서 저희는 열심히 그 결정을 응원해 주기로 했어요. 그렇게 동서와 서방님이 아이를 입양해 왔어요. 작고 귀여운 남자 아기였네요. 동서도 아이가 생기니 깐깐함이 섬세함으로 바뀌었고 조금 더 저희 집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죠. 그리고 저희 식구 그 누구도 새로 생긴 아이가 입양하라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해줬네요. 아버님, 어머님도 저희 아들과 정말 차별 없이 대하셨고요. 제 아들도 사촌 동생이 생기고 나니 기뻐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입양해온 조카는 아기 때부터 키워서 그런지 성격 또한 둥글둥글하니 참 잘 자라주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은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잘 따랐고 종종 엄마, 아빠 없이 저희 집에 와서 자고 가기도 했고요. 그렇게 여느 큰 집, 작은 집과 마찬가지로 지내고 있었죠. 그리고 머리가 영특하여 유치원에서도 상도 여러 차례 받아왔고요. 저희 아들도 똑똑했지만 조카의 영특함은 따라잡을 수 없었죠. 시간이 흘렀고 조카가 6살이 되던 해
동선에는 꿈에도 그리던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너무 큰 경사였죠. 결혼한 지 거의 10년 만에 아이를 가진 것이었어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너무 좋아 둘이 얼싸 안으셨고 저 또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동선에는 제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분위기가 묘했네요. 좋아해야 하는데 뭔가 큰 고민거리가 있는 것처럼 표정이 어두웠어요. 혹시 아이한테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동서가 입에 내뱉은 말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동서, 무슨 일 있어? 그렇게 바라던 임신도 했는데 왜 그래? 이제 둘째 예쁘게 낳아서 키우기만 하면 되는 것을. 뭐가 문제야? 수민이요. 수민이는 제 친자식도 아닌데 제가 이 아이를 낳게 되면 어떡하죠? 더 이상 어떻게 키울까요? 아니, 무슨 말이야? 수민이가 동서 친자식이 아니긴 왜 아니야? 갓난아기 때부터 똥기저귀 갈면서 키운 게 누군데? 동서 친자식이나 다름없지. 처음에 수민이 입양할 때 뭐라고 했어?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 더 크다고 하지 않았어? 걱정 마. 동서는 잘할 거야. 그게 아니라 은근히 수민이가 뱃속에 있는 우리 아기 질투하는 것 같기도 하고 혹시 낳고 나면 괴롭히는 거 아니겠죠? 에이, 동서. 무슨 말이 그래? 수민이 성격 몰라서 그래? 남한테 해끼칠 아이 아닌 거 동서가 더 잘 알잖아. 그리고 원래 그맘때 애기들 다 그렇게 질투도 많고 그래. 갑자기 동생 생긴다고 하는데 그럼 당황스럽지.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면 끝도 없어. 에휴, 형님이 제 마음을 알겠어요? 에휴, 괜히 말했지 내가. 아주 나쁜 엄마로 몰아가네요. 입양아 키워본 적도 없으면서 뭘 잘한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제 말 오늘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이 문제는 저희 부부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아셨어요? 그래. 그리고 말을 무슨 그렇게 해? 내가 동서 마음을 모르다니. 일단 진정하고 좋은 쪽으로만 생각해. 아무튼. 어이가 없었어요. 이제 와서 입양해온 아들이 자기 뱃속에 있는 아이를 질투한다는 둥, 내가 그 입양아를 못 키울 것 같다는 둥, 무슨 말을 듣고 싶어서 꺼낸 건지 저희를 알아차리기 쉽지도 않았네요. 그래도 키운 정이 있는데 설마 미워하겠어 라고 생각하며 무시하려고 했죠. 임신하고 나면 호르몬의 변화로 산모는 예민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제 생각이 정말 틀렸습니다. 뭐? 파양을 한다고? 미친 거 아니냐?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 친자식처럼 키우라고? 이 병이 장난이야? 죄송해요, 아버님. 저 10년 만에 가진 우리 아기한테 정말 잘해주고 싶어요. 뭐든 최고로 키우고 싶고 뭐든 다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허락해주세요. 원래도 없던 아이, 그냥 없던 사람처럼 치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네? 허락해주세요. 아이고, 진짜 내가 오래 살다 보니 별 얘기를 다 듣는다. 어미 10년 만에 어렵게 애 가진 거 다 안다. 그래도 이게 다 수민이 네가 잘 키워서 너 아기도 가진 거 같지 않냐? 근데 이제 와서 수민이를 파양을 한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니? 그럼 저 불쌍한 애는 어디 가서 살아? 다시 그 고아원에 가야 된단 말이냐? 어찌 이렇게 모질어? 뱃속에 아기도 품고 있는 것이 수민이가 불쌍하지도 않냐? 죄송해요. 저도 마음 아파요. 그래도 뱃속에 있는 우리 아기한테만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어차피 태어나면 더 이상 수민이가 제 자식 같지도 않을 것 같고 그러면 애만 더 상처받아요. 그냥 저희 결정 따라주세요.
그리고 어차피 고아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산 것만 해도 감지덕지죠 뭐. 안 그런가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어머니. 그러니까 아기 태어나기 전에 파양하겠습니다. 시부모님은 충격을 받으셨고 저와 제 남편도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서방님도 원래 그랬던 것이었지만 정말 피도 눈물도 없더군요. 아무리 깍쟁이 같은 동서라지만 그렇게 생명을 입양했다가 파양하는 모습을 보니 치가 떨렸죠. 그리고 정말 저 사람은 못된 사람이구나라고 바로 생각이 들었어요. 본인들이 그렇게 파양하겠다고 하니 시부모님도 어찌하지 못하셨고요. 그렇게 파양 절차를 밟나 싶었어요. 신경 쓰고 싶지 않았고 상종하고 싶지도 않았지만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동서 이대로 파양하게 두실 거예요? 수민이 저렇게 천진하고 어린 것을 어떻게 밖으로 내몰아요? 사람 할 짓이에요? 아유, 그럼 어쩌냐. 그렇게 말려도 본인들이 파양하겠다는데, 아유, 어찌 저럴꼬 원. 인간미라곤 일도 없는 것들 같으니라고. 평생을 저희 집 가족인 줄 알고 살았던 수민이 생각해 보세요. 트라우마가 남아서 어떻게 살아갈지 전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본인 엄마라고 생각하는 조카가 너무 불쌍했네요. 그리고 남편과 긴 회의를 했죠. 이대로 둘 거야, 자기? 우리 수연이 키우면서 무슨 생각 안 들어? 수연이 같은 애를 어떻게 밖으로 내몰겠다는 건지. 인정머리 없는 것들. 엄마 아빠도 계속 설득 중인데 재수씨가 꿈쩍도 안 하나 봐. 10년 만에 가진 아이한테 해 끼친다고.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아, 수민이 어떡해. 이걸 우리가 고민하고 있으니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야? 생각을 해봤는데 동서가 그렇게 파양하겠다고 하면 그냥 우리가 데리고 와서 키울까? 수민이 우리 잘 따르기도 하고 수연이랑 잘 지내기도 하잖아. 우리가 둘째의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수민이를 둘째처럼 키우면 되지. 어떻게 생각해? 난 당신만 좋다면 괜찮은데. 남편은 그런 저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고맙다고 말이죠. 저도 그런 남편의 눈물에 눈물이 났네요. 그렇게 저희는 결심을 하고 다음날 시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시부모님도 차라리 그게 잘 되었다며 좋아하셨어요. 동서네와 껄끄럽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네요. 그렇게 둘째 수민이를 저희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은 너희끼리 편하게 나가 살라며 집도 해주셨어요. 아무래도 동서네가 들락날락 하는데 수민이도 그렇고 저 역시도 불편할 테니까 시아버님의 배려였어요. 동서는 이 문제에 관해서도 길길이 날뛰었죠. 정말 마음 같아선 머리통을 있는 힘껏 치고 싶었지만 지성인으로서 참았네요. 어머님, 아니 어떻게 형님네만 집을 해주실 수 있어요? 수민이 7년 동안 키운 건 저희 부부인데 그렇게 차별하고 싶으세요? 뭐야? 자별이라고 했냐? 여태껏 10년 동안 시집살이 한 것도 모자라서 네가 버린 아들 걷어서 키우겠다는 착한 며느리다. 어찌 그리 셈이 많고 못됐냐? 에이구, 뱃속의 애가 누구 닮았을까 겁난다. 어쩜 그렇게 생각이 없어, 생각이. 네 형님네한테 잘해라. 형님이 입이 있으면 말 좀 해보세요. 어머님이 집 해주시는 거 알고 수민이 데려가신다는 거죠? 형님 속을 누가 모를 줄 알아요? 모든 사람들을 자기처럼 생각한다는 게 기가 막혔죠. 뱃속에 태아를 품고 어찌 저런 생각을 갖고 사는지 정말 안타까웠어요. 동서,
나 이제 동서랑은 별로 말 섞고 싶지 않거든? 그러니까 왈가왈부 하지 마. 어쩜 사람이 그리 뻔뻔해? 아니, 제가 뭘요? 불쌍한 애 걷어다가 7년 먹이고 입혔으면 됐지.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형님의 그 착한 척 질리네요. 시어머니만 아니었음 그 자리에서 머리털을 다 뽑아놨을 겁니다.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죠. 어쩜 그리 못됐는지 전 상종하지 않고 그대로 자리에 일어났어요. 동서는 파양 절차를 밟았습니다. 결국 수민이는 파양을 당했고 저희 집으로 오게 되었어요. 그 어린 것이 동선의 부부가 파양을 결정하고 나서 얼마나 눈치를 줬는지 많이 기죽어 있더라고요. 마음이 아팠어요. 큰엄마, 나 그럼 이제 큰엄마네서 수연이 형이랑 같이 사는 거예요? 아예 평생요? 그럼 이제 우리 엄마랑 뱃속에 있는 동생은요? 아, 응, 수민이, 엄마는 동생 태어나면 동생이 너무 아가여서 동생을 돌봐야 하거든. 그래서 수민이는 이제 편하게 형이랑 사는 거야. 그럼 저는 우리 엄마랑 아빠는 이제 못 보는 거예요? 엄마가 이제 원래 살던 대로 가는 거라고 했는데? 원래 살던 데가 큰엄마네 집인데? 그래서 큰엄마네 집으로 가는 거야. 이제 큰엄마랑 큰아빠가 수민이 엄마 아빠야. 알겠지? 뭐라고 말해야 할지 참 슬픈 눈을 하고 저에게 묻는 조카를 보니 얼버무리고 말았네요. 어느 정도 크면 알려줘야겠다도 생각했고요. 그렇게 동선에는 아이를 낳았어요. 딸이었습니다. 진짜 자식이 생겼으니 그 마음 좀 알려나 싶었지만 연락을 더 이상 하지 않았기에 모른 척했어요. 그리고 전 수연이와 수민이를 잘 키워나갔습니다. 수민이는 저희 아들을 진짜 형처럼 잘 따라주었고 수연이도 그런 수민이를 잘 챙겼죠. 종종 수민이가 저희들의 눈치를 볼 때가 있었는데 그곳은 형 물건을 가지고 놀고 싶을 때 마음껏 가지고 놀지 않고 항상 저희에게 조심히 와서 형 거 만져도 돼요? 라고 물어봤어요. 이 말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수민아, 형 거는 이제 다 수민이 거야. 그러니까 형이랑 의논해서 같이 가지고 놀아도 돼. 알겠지?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지 말고. 그래도 엄마는 물건 함부로 만지지 말라고 했거든요. 집에서도 아무거나 만지지 말라고 해서 혹시 혼날까 봐요. 수민이는 곳곳에 동서에게 얼마나 혼이 나고 자랐는지 눈치가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그런 수민이가 안타까워 더욱더 잘해주었어요. 그렇게 내 자식이다 생각하고 키운 지 어느덧 1년. 부쩍 수민이의 외출날은 잦아졌죠. 워낙 똑똑하고 명석한 아이라 걱정은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아직 초등학생밖에 되지 않은 아이라서 한 번은 어딜 그렇게 돌아다니냐고 다그치기도 했네요. 수민아, 엄마한테 항상 말하고 나가라고 했잖아. 엄마 놀래게. 오늘 어디 갔다 왔어? 요즘 그렇게 어디를 다니는 거니? 그냥 친구들이랑 놀러요. 학교 끝나면 친구네 집에 가서 게임도 하고 그랬어요. 죄송해요, 큰엄마. 잘못했어요. 아니야, 수민아. 엄마가 미안해. 너무 화냈지? 혹시라도 우리 귀한 수민이 잃어버릴까봐 늘 걱정돼서 그랬어. 엄마는 제가 없어져 버리면 좋지 않으세요? 진짜 엄마처럼 제가 어디 갔으면 좋겠는 거 아니에요? 진짜 엄마는 그랬는데. 수민이가 말하는 진짜 엄마는 동서였고요. 간혹 저를 가짜 엄마라고 부르기도 했네요. 수민이가 받은 아픔을 제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확실한 건 동선회와 설 때 눈치를 많이 받고 자란 것은 확실했어요. 어린 수민이한테 얼마나 눈치와 혼을 냈는지. 그렇게 수민이는 간혹 트라우마가 나오긴 했지만 저희 집에 와서 안정을 많이 찾았죠. 엄마를 놀래키며 늦게 들어오고 저희 몰래 외출이 잦았지만 그거 외엔 참으로 착한 아들이 되어주었어요. 그 후 수민이가 10살이 되던 후 저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더군요. 큰엄마, 때가 됐어요. 엄마랑 아빠한테 보여줄 게 있어요. 저랑 같이 차 타고 가주세요.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수민이를 따라 한참 도시 외곽으로 나갔습니다. 그쪽엔 중후한 신사분이 앉아 계셨고 저희를 보자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죠. 아유, 안녕하십니까? 놀라시진 않으셨는지요? 저희 손자한테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손자를 극재인이 보살펴 주었더군요. 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손자라뇨? 수민아, 이게 무슨 소리니? 손자라면 수민이 할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저희 자식네가 죽고 손자는 당연히 보육원에 맡겨줬어요. 그때는 자식네와 연을 끊고 살 때라 저희 애들한테 애가 있다고 상상도 못했죠. 우연히 죽은 자식의 친구들이 말해주더군요. 한참 지나서야 자꾸 찾았습니다. 사진 한 장만 들고. 그리고 찾을 수 있었죠. 또한 저와 친자 검사까지 다 끝냈고요. 요 근래 계속 밖에서만 만났네요. 그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정말 수민이 친할아버지 맞나요? 수민이 그럼 너 그동안 할아버지 만나느라 늦게 들어온 거였어? 네, 맞아요. 큰엄마한테 말씀드리면 너무 놀라실 것 같아서 천천히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저희 할아버지래요. 순간 어안이 벙벙하기도 하면서 그럼 이제 어찌해야 하는 거지? 라는 생각도 들고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살려고 했는데 수민이를 보내야 하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고 그럴 수 없다는 생각 등등 만감이 교체했네요.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몰랐죠. 그동안 우리 손주가 큰엄마 큰아빠가 아니었으면 자기는 고아가 됐을 거라고 항상 큰엄마 큰아빠 얘기만 하더라고요. 참 궁금했는데 이렇게 뵙다니 너무 반갑네요. 그리고 우리 손주 걷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니요. 반가워해야 할지. 제가 부족할 순 있겠지만 수민이를 정말 친아들처럼 생각하고 키웠어요. 몇 년 안 됐지만요. 근데 갑자기 친할아버지라니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한편으로 우리 수민이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어른이 한 명 더 생긴 것 같아 기분이 좋으면서도 그럼 제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너무 혼란스러워서 말이죠. 큰엄마, 저 이제 할아버지한테 갈래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자주 놀러 올게요. 큰엄마가 친엄마처럼 잘해주셨지만 할아버지는 제가 없으면 아예 혼자가 되시거든요. 큰엄마랑 큰아빠 그리고 수연이 형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수민이의 한마디에 눈물이 와락 쏟아졌습니다. 작고 어린 것이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으면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이답지 않은 모습에도 눈물이 펑펑 났네요. 그리고 남편은 옆에서 눈물만 흘렸죠.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너무 미안했거든요. 해준 것도 없던 것 같은데 내 욕심으로 데려와서 혹시나 마음 아프게 하진 않았는지 별별 생각이 다 들었죠. 수민이는 할아버지께 가고 싶다고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저는 수민이를 붙잡을 수 없었고요. 그리고 수민이의 할아버지는 또 담담하게 말을 꺼내셨어요. 수민이를 제가 데려가더라도 수민이가 언제든 보고 싶다고 하면 보게 해줄 겁니다. 이렇게 똑똑하게 키워주셨으니까요. 그리고 너무 고맙다는 마음으로 선물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여기 부동산 매매 증서입니다. 작지만 받아주세요. 수민이 할아버지가 내민 것은 작은 건물 계약서였습니다. 저희에게 그동안의 감사 표시로 건물을 주신 거였죠. 저희는 절대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수민이 또한 이건 큰엄마네 거라며 한사코 받으라고 하더군요. 매매 증서를 받고 돌아오는 길 자식을 팔아먹은 것 같은 기분에 눈물이 흘렀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수민이의 말 한마디가 제 마음을 울렸죠. 그동안 진짜 엄마네서 산 것보다 형아랑 큰엄마랑 같이 산 게 훨씬 더 행복했어요. 고마워요, 엄마. 자주 찾아올게요. 그렇게 수민이와 할아버지는 돌아가고 남편과 저는 오랜만에 시댁에 들렸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시부모님께 말씀드렸죠. 시부모님도 많이 우셨고 저보고 애썼다며 기특하다며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아쉬운 건 사실이지만 친할아버지와 함께 간 수민이의 행복을 빌어주자며 저를 달래주셨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수민이의 흔적들을 보는데도 눈물이 났죠. 그러던 중 현관에 인기척이 들려 밖에 나가보니 동선애가 와 있는 게 아니겠어요? 가뜩이나 슬픈데 동서 얼굴을 보고 있자니 짜증이 확 올라오더군요. 형님, 다 들었어요. 어머님한테. 수민이 보냈다면서요? 아니, 형님도 그럴 거면서 왜 착한 척 하셨대요? 어이가 없어서. 뭐? 동서랑 나랑 똑같다는 거야? 지금 나한테 진짜 얻어맞고 싶지 않으면 얼른 돌아가. 나 지금 제정신 아니니까. 됐고요. 다 들었어요. 수민이네 할아버지가 건물 줬다면서요? 그게 왜 형님네 거예요? 키운 건 우리가 훨씬 오래 키웠는데 양심이 있으면 건물은 양도하시죠. 수민이네 할아버지도 착각하신 거지. 7년 동안 먹여주고 입혀준 게 누군데 오해를 하고. 너는 지금 수민이가 간 와중에도 건물 타령이니? 어쩜 그렇게 속물이야? 수민이 보면서 마음 아프지도 않았어? 네 욕심에 데리고 와서 마음대로 파양하고 그리고 파양하고 단 한 번이라도 찾아온 적 있어? 이 나쁜 년, 네가 사람이야? 아니 웃겨 정말. 7년 동안 먹여주고 입혀줬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배은망덕하게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갖다 바치고 홀랑 떠나버려?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 거두지 말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지. 아니면 형님이 조종했어요? 하여튼 건물 빨리 양도해요, 당장. 미쳤구나. 정말 미치려면 곱게 미쳐. 애 낳고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니? 너랑 7년 산 세월보다 나랑 3년 산 세월이 더 행복했대. 얼마나 애한테 눈칫밥을 줬는지 우리 집에 처음 와서 눈치 보던 것만 생각하면 내가 아직도 마음이 아려, 알아? 이 나쁜 년아! 전 그 얘기를 끝으로 집에 있는 소쿠리를 들고 나와 동서 머리통과 몸통을 사정없이 내리쳤네요. 동서는 당황했는지 얻어맞으면서 도망가더라고요. 제 이런 모습을 처음 보거든요. 저도 화나면 물불 안 가린다고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네요. 동서는 다시 온다는 말도 잊지 않고 줄행랑을 쳤습니다. 동서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시부모님은 가뜩이나 안 좋게 보는 동서에게 이런 면까지 보이니 시동생 보고 인연을 끊자고 하셨어요. 다신 보고 싶지 않다고 말이죠. 동서는 그럼에도 건물에 집착을 못 버렸는지
아직까지도 좀 떼어달라고 문자도 오고 전화도 오고 난리를 치네요. 소송도 걸겠다고 하지만 사실상 제가 건물을 뺏은 게 아니라 직접 양도받은 것이기 때문에 뺏는 게 쉽지 않았고요. 이 일이 있는지 오늘이 꼭 10년째 되는 날이네요. 시간도 많이 흘렀고 아직도 아픈 손가락 하면 수민이가 생각나네요. 수민이와는 지금까지도 연락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간간히 집에 들러 꼭 엄마 저 엄마 밥 먹고 싶어요 라고 들어오면 유학 보낸 아들 맞이하는 느낌이기도 하죠. 그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이렇게 왕래도 하고 자주 만나고 하니 슬픔은 많이 사라졌네요. 이제 성인이 된 수민이를 보면 항상 가슴이 아리면서도 고마운 마음 그리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듭니다. 그래도 지금은 행복하게 본인의 길을 걷고 있는 모습을 보면 뿌듯하기도 하고요. 어려서부터 워낙 영특한 녀석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잘 헤쳐나가고 있을 거라 믿고 있네요. 권선징악이라고 하죠. 동선회와는 연을 끊었지만 간간히 들리는 소식에는 아직까지도 제 이야기를 주변에 하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졸지에 그 주변 사람에게 건물 뺏은 사람이 되어 있네요. 그래도 기분 나쁘진 않아요. 속물근성 동성에게 가장 배 아픈 일일 테니까요. 시동생은 간간히 제 남편에게 연락하여 돈도 꺼보고 하지만 제 남편도 일절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시동생네 부부는 완전 저희 집에서 백척된 사람들이 되었죠. 시간이 이렇게 지나서 옛 이야기를 써보니 다시 한번 가슴이 아려오네요. 혹시라도 내가 수민이와 살면서 조금이라도 섭섭하게 한 것이 있을까봐 하는 마음도 다시 한번 들기도 하고요. 그래도 지금은 수민이가 가장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안하네요. 지금은 같이 있진 않지만 전 어딜 가도 아들이 둘이라고 말하고 다닌답니다. 글을 쓰다 보니 제 둘째 아들이 무척 보고 싶어지는 날이네요. 글을 마치고 전화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제 긴 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